안녕하세요. 역사는 히스토리 이야기죠.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규환의 하이스토리입니다. 조선 전기의 문인학자인 서거정이 선생의 기계와 철조는 우주를 능가하고 선생의 문장은 별처럼 빛난다 라고 표현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우주 대스타로 숭배하는 선생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바로 북성의 대문호인 소동파였습니다. 또 고려의 대문장가인 이규보 역시도 소동파의 문장은 금은보화가 창고에 가득 찬 부잣집 같아서 도둑이 훔쳐가도 줄지 않으니 표절한들 어찌 해롭겠느냐라고 극찬했습니다. 독수강으로 소문난 조선조 세종임금도 소동파와 구양수의 편지 모음집인 구소수관을 30번이나 읽을 정도로 소동파의 광팬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소동파는 어땠을까요? 완전히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동파는 고려는 해외 오랑캐요, 거란의 신복이라고 욕했고요. 또 사람 옷을 입은 원승이, 즉 고려가 사람, 즉 중국을 농락한다 라고도 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막말입니까? 얼마 전 국가유산청이 단원 김홍도의 서원 아집도 육폭병풍을 보물로 지정했는데요. 서원 아집은 북승의 대문호인 소동파가 1087년쯤 수도 개봉의 왕선이라는 인물의 집에서 소동파 등 16명의 문인이 즐긴 문인 활동을 그린 그림입니다. 소동파는 명나라 화가 구영의 서원 아집도를 토대로 그렸는데요. 그런데 단원은 이른바 삿병과 고동기, 서화, 검은고, 사슴, 학 등을 그려놓았습니다. 구영 작품에는 보이지 않는 조선풍 서원 아집도로 승화시켰다라는 이야기죠. 작품에서는 시문을 창작하는 소동파와 암벽에 글을 쓰는 미불, 그림을 그리는 이공린, 악기를 연주하는 도사 진경원, 설법을 전하는 승려 원통 등이 보입니다. 그림에는 김홍도를 신필이라고 극찬한 표암 강세왕의 발문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공린의 뒤에 배치된 삿병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동파거사라고 써 있습니다. 김홍도는 왜 16명이 등장하는 서원 아집도에 동파거사만 떡하니 써놨을까요? 서원 아집도의 주인공이 소동파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한번 등장인물을 살펴볼까요? 11세기 말 왕안석의 신법당에 반대하는 구법당의 지도자인 소동파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인물들입니다. 따라서 서원 아집은 소동파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소동파 주인공의 서원 아집도는 단원 김홍도뿐만 아니라 여러 조선 화가들이 앞다퉈 그렸습니다. 그리고 소동파의 풍류를 따라하는 풍조도 성행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소동파를 숭배한 조선 후기 문인인 신정아는 늘 동파관을 쓰고 집에 소동파 그림을 걸어놨으며 동파집을 쥐고 그림을 대했다고 합니다. 자신이는 소동파의 생일인 해마다 12월 19일이 되면 소장 중인 소동파 초상화 4점을 걸어두고 소동파의 시첩 병풍을 뒤에 두면서 제사를 지내고 시를 지어 기념했고요. 소동파를 숭배하는 모임인 배파에도 여기저기서 열렸다고 합니다. 여왕서화가인 조일영은 소동파의 생일인 1852년 12월 19일 동파 이곡도를 걸어두고 향을 피우고 차를 올려서 홍생 주생과 함께 동파공의 생일을 세웠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강희 등 당대 문인들이 소동파 생일에 모여서 시를 주고받는 배파회가 가장 유명했는데요. 해마다 20여 명이 모인 이 배파회는 해방되던 1945년까지 거행되었다고 하죠. 그렇다면 고려조선의 지식인들은 왜 이렇게 소동파에게 열광했을까요? 고려의 대문장가 이규보는 과거 준비에 매달리던 사람들이 급제 후에 소동파의 시를 즐겨 읽어서 과거 합격자 방이 나붙으면 사람들이 올해도 소동파가 33명이나 나왔다 라고 이구동성한다 라고 전했습니다. 고려시대 MZ 세대에게 불닥친 소동파 열풍의 한 단면이죠. 고려의 한림학사 권적은 소동파의 문장은 불에 태워 재로 만들 수는 있지만 천고의 꽃다운 명망은 불태울 수 없다 라고 찬양했습니다. 삼국사기 편전자인 김부식의 아버지 김근도 소동파의 광팬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동파 형제 즉 소식 소철을 워낙 사모해서 셋째 아들인 김부식과 넷째 아들인 김부철에게 소동파 형제의 이름을 붙였다고 하죠. 조선조에서는 어땠을까요? 성리학을 국시로 삼은 조선조에서 소동파는 선뜻 용납될 수 없는 인물이었죠. 일례로 서원 아집도에 등장하는 두 인물 즉 도사 진경원과 승려 원통을 보십시오. 소동파가 위교는 물론이거니와 불교와 도교까지도 포용했다는 증거가 되죠. 게다가 소동파는 당대 저명한 유학자이자 정주학의 창시자인 정의를 마음껏 비웃었다고 하죠.
그러자 정이 정우영제를 사모하면서 정주학 즉 성리학을 완성시킨 주인은 소동파는 상대를 비방하고 정의가 받드는 공경 경자를 타파하고자 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연히 성리학의 입장에서 소동파를 이단으로 공격하는 이들도 있었죠. 조선의 개국공신 정도전은 소동파는 이단의 논리를 펴서 예법을 사라지게 했다라고 지적했고요. 다산 정약용은 소동파의 글은 평생 읽어도 천하와 국가를 다스릴 수 없으니 이것은 유교를 좀먹는 존벌레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태계 이황은 1561년 도산서원 앞에 있는 타경단과 반트덕 등에서 뱃놀이를 즐기면서 소동파의 적벽부를 읽고는 소동파가 비록 흠결은 있었지만 마음의 욕심은 적었다. 귀양 갈 때 관을 칠 것 같다. 이것은 속세, 구속받지 않는 모습이다 라고 했습니다. 노론의 영수인 우암 송시열은 이단에 빠진 소동파가 농간을 부려서 그 해가 무궁무진했다라고 비판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주자는 소동파가 지조를 지킨 것을 찬양하고 어진 사람이라고 지칭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홍석주는 소동파는 경박하고 기이한 것을 좋아했지만 그의 문장은 천하의 기재라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고요. 결국 성리학의 나라인 조선에서도 소동파가 불세출의 문장가라는 사실만큼은 인정했다라는 이야기죠. 사실 성리학의 틀만 벗어나면 소동파와 그의 작품은 신의 경지 즉 신계에서 홀로 속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 중기의 문인학자인 정구는 소동파의 적벽보는 인간의 작품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북송의 정의가 살아계시다면 제가 무릎을 꿇고 이 작품을 한번 읽어주고 싶다. 아마도 정선의 즉 정의도 이 문장 즉 적벽보를 인증해 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중기 한문 사대가인 신음은 소동파의 시와 문장은 모두 신의 경지에 들어갔다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리고 소동파와 동일시하려는 풍조도 나타났습니다. 조선 말기 유학자인 김영하는 주사 김정일을 가리켜서 소동파의 재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김정희의 뛰어난 재주와 나라를 빛낼 솜씨가 소동파와 똑같고 해박한 견문과 학식도 똑같으며 신묘한 경지에 들어간 사법과 화법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또 임금의 총애를 받다가 유배를 당했지만 초연히 우뚝 선 것도 똑같다라고 동일시했습니다. 이렇게 소동파를 향한 고려 조선 지식인들의 팬심은 지극했죠. 그렇지만 좀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동파가 지독한 혐오파였다는 겁니다. 소동파는 무려 7차례에 걸쳐서 고려 오랑캐와는 절대 상종하지 말라라는 요지의 상소문을 끈질기게 올립니다. 소동파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고려 사신을 접대하고 답례품을 하사하는 비용이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그리고 성을 쌓고 배를 만들고 관사를 짓느라 백성들이 동원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후에도 고려 사신을 맞이하는 비용이 10만관도 넘는다 라고 하면서 고려와는 절대 상종할 수 없는 5가지 이유를 조목조목 밝힙니다. 이것이 소동파의 고려의 5가지 해악 즉 오해론입니다. 첫째는 고려가 바치는 곡물은 허접한 물건인데 반해 송나라가 지출하는 경비는 백성들의 고열이라는 겁니다. 둘째는 고려 사신들이 닿는 곳마다 백성들과 말, 기물들을 징발하고 영빈관을 수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셋째, 고려가 송나라로부터 받은 하사품을 분명히 거란에 넘겨줄 것이라는 겁니다. 넷째, 고려 사신이 수집한 송나라의 모든 정보가 거란으로 흘러들어갈 것이 뻔하다라는 겁니다. 다섯째, 훗날 거란이 송나라와 고려의 교섭을 투입잡는다면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린 이런 소동파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소동파는 고려 사신 대접에 쓰이는 돈 10만관으로 기하에 허덕이는 백성을 구별한다면 최소한 몇만 명은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소동파는 1085년 등주 지주로 부임하던 중에 해주에 우뚝 선 고려 사신의 숙소인 고려정을 보면서 시 한 수를 남겼습니다. 한탄하는 시였죠. 처마와 기둥이 춤을 추며 담장 밖으로 날아오르고 농가의 숲은 도끼자국뿐이구나. 오랑캐에 다 주어서 노비가 되게 했으니 남을 나라 그들에게 얻은 것이 무엇인고? 라고 읊었습니다. 소동파는 고려 사신들을 위한 호와 영빈관 공사를 위해서 고통받고 있던 송나라 백성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고려를 향한 소동파의 적개심은 지나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려가 거란의 앞잡이라고요? 이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993년 10월 거란의 침공을 받은 고려는 전쟁이 끝나자마자 송나라에게 사신을 보내 원병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송나라는 거란의 눈치를 보면서 응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송나라가 고려의 제안을 받았더라면 거란과 맞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소동파의 중화사상도 뿌리 깊었습니다. 소동파는 만약 오랑캐인 고려를 따뜻하게 대해준다면 다시 탐욕스러운 마음을 발동하여 우왕거리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나 소동파의 과거 시험 동기생인 진공이라는 분의 언급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습니다. 고려는 문장의 통달에서 지식이 있음으로 해서 덕으로 품어야지 힘으로 굴복시키기는 어렵다. 고려 사신이 예물로 바친 돈이 돈 3만간이나 되는데 고려의 국력으로 헤아려 볼 때 이것은 여유롭지 못하다 라고 했습니다. 진공은 한 발 더 나아가서 고려의 사정을 감안해 볼 때 지금까지 받은 돈을 돌려야 된다는 조칙을 내려야 한다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같은 시대 같은 당송 8대가인 소동파와 진공 두 사람이 어찌 그리 다를 수 있단 말입니까? 조선 말기의 문신학자인 김윤식은 이와 같은 소동파의 편협한 시각을 꼬집고 있습니다. 소동파는 유독 고려에 대해서 시샘이 너무 깊고 방어가 너무 엄격하다. 천하의 10분의 8을 소유한 송나라가 두 오랑캐인 요나라와 금나라에게 공물을 바쳤으니 욕되지 않은가? 그런데 소동파는 유독 고려의 사신만을 배척하고 가소롭게 짝이 없는 그런 비판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문한 탓이겠지만 소동파의 왜곡된 고려관을 꼬집고 비판한 다른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소동파에 따른 혐오 발언을 모를 리 없는 고려조선의 지식인 사회는 왜 그렇게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히 있다 못해 왜 소동파를 무한 짝사랑하면서 따라쟁이를 자처했을까요?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오늘도 잘 보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